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29번째, 원자번호 29번, 구리입니다. 인간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첫 번째 금속인 구리는 지금도 모든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구리에 대한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구리는 지각에서 광석 형태 이외에도 금속 상태로 바로 얻을 수 있는 금속 중 하나입니다. 정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먼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는데, 구리의 영문명과 원소 기호는 첫 글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 사용되는 카파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로 코퍼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라틴어로 구리를 의미하는 쿠프룸에서 유래합니다. 원소 기호는 라틴어 원소명을 기준한다는 과거 원소들의 기준에 따라 CU라는 원소 기호가 얻어집니다. 쿠프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과거 가장 품질 좋은 구리가 다량 채굴되던 지역이 키프로스였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금속이라는 표현인 아이스시프리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는 영어로 사이프러스라 불리는 섬이며 현재는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특히 할라술탄 테케는 구리 채굴의 핵심지였고 당시 사용되던 모든 구리의 1%가 이곳에서 채굴되었다고 합니다. 지각 속 구리의 생성 과정은 독특합니다. 구리는 태평양 불레고리 주변의 화산과 연관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완전히 밝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은 액체와 기체, 화학 반응 모두가 결합한 방식이었습니다. 지각 내에서 염분 농도가 높은 소금물이 큰 마그마 덩어리에서 분리되어 수 킬로미터 깊이의 지각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염수는 마그마로부터 구리를 염화 구리의 형태로 농축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황이 풍부한 화산가스가 동일한 화산계의 더 깊은 곳으로부터 상승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구리가 풍부한 소금물과 황 기체가 접촉하며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진행되어 황화물 광석과 염화수소 기체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구리 광석 형성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매우 작은 결정의 염화구리와 황기체의 반응을 일으킨 결과 자연 상태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리는 마그마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외로 땅속에서의 소금물과 황기체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입니다. 인간은 적어도 8,000년 동안 구리로 물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기원전 4,500년경 금속을 재련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됩니다. 구리의 녹는 점은 대기압에서 1084.62도에 해당합니다. 당시 얻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불인 모닥불 등을 고려했을 때 풀무나 용광로 없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온도 범위는 약 1200도에 불과했습니다. 구리를 녹이기 충분히 높은 온도였으며 이로부터 구리를 주된 금속으로 사용하는 구리 시대가 형성됩니다. 구리 시대의 유물은 중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속 물체로 확인되는데 기원전 5100년경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작은 구리 송곳입니다. 다음 기술적인 도약은 구리에 주석을 첨가하여 구리 합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철은 존재했으며 지각의 네 번째로 풍부한 흔한 원소였지만 철의 녹는 점은 1538도에 달해 단순한 모닥불로 용융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석은 231.9도의 낮은 녹는 점을 가져 다루기 쉬운 금속이었죠. 구리와 주석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이들의 합금 형태인 청동은 더욱 유용한 금속이었습니다. 청동 재련 기술은 대략 기원전 33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일어난 청동기 시대를 열었으며 청동 도구와 무기의 사용으로 구별됩니다. 초기에는 비소 등 다른 원소들도 청동 제작에 사용되었으나 안전성과 강도 등을 고려해 구리와 주석이 대표적인 청동 구성 성분이 됩니다. 구리의 색상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95종의 금속 중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구리와 금, 세슘액에서만 독특한 색상이 나타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붉은 빛이 도는 구리의 모습을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구리 금속의 모습과 연관해 구리의 일반적인 색상으로 이해하지만 순수한 구리의 색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전선 내부 구리선을 확인해 본 적이 있다면 산화되지 않은 완전한 금속 상태의 구리는 분홍빛이 도는 주황색의 금속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구리는 조금 어두운 색상이며 완벽히 정련된 순수한 구리는 밝은 색상입니다. 녹의 형성 과정에서도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리는 녹색의 녹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구리의 녹은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리의 산화수가 그리 다양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이처럼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구리 녹의 모습은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타납니다. 어느덧 우리 모두는 자유의 여신상을 푸른색의 거대한 동상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단지 녹스로 변화한 색상일 뿐 1886년경의 자유의 여신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 색상이었습니다. 색상만을 구분해 본다면 앞서 봤던 녹색의 녹도 새파란색의 녹도 아닌 청록색의 오묘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구리의 정확한 색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두 구리의 색상이 맞습니다. 단지 구리 산화층의 형성과 두께, 그리고 반도체성 중간 상태에 의해 색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대기에 전혀 노출되지 않아 완벽한 금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구리는 연어의 색상과 비슷한 분홍빛을 갖는다고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대기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갈색이 진해져 우리에게 친숙한 붉은빛이 도는 구리색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구리는 어두운 초콜릿 색상의 금속이 됩니다. 이 형태는 일가 산화구리 형태인 적동석 구조의 물질이며 반도체 특성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외부 구리가 추가적으로 산화되어 전자를 빼앗기며 이가 구리 산화물을 이루고 점차 녹색이 발현된 후 청록색으로 변화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현재 완전 산화된 표면층을 갖는 물질이 된 모습이며 아마 별도의 손상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색상일 것입니다. 실제로 구리로 제작된 다양한 건축물과 동상 등은 시간 경과에 따라 색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표면 구조 단층 측정을 해보면 안쪽에는 완전히 보호되어 구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위를 1가구리 산화물과 2가구리 산화물이 순차적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구리나 청동 제품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철과 같이 파손되지 않는 이유는 산화층이 내부 구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구리 산화물의 색상이 다양했다면 산화수에 따라 그리고 결합한 리간드에 따라서도 색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리 물질들의 색을 한번 쭉 알아본다면 앞서 어두운 젓갈색으로 변화하던 일가 구리 산화물의 색상은 붉은빛을 띠게 됩니다. 노출된 구리의 적색 구릿빛은 이 구조에 의한 결과죠. 그리고 의외로 녹색이나 푸른색이라 이야기했던 이가 구리 산화물은 검은색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건축물 등의 녹색과 푸른색은 단순히 산소와의 결합만이 아닌 물 분자나 기타 물질들과 결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함께 결합해 만들어지는 탄산구리는 녹색의 물질을 형성합니다. 일가구리 역시 산소가 아닌 다른 원소와 결합하면 색상이 변화하는데 앞서 구리의 형성 과정에 등장했던 염화구리의 경우 연두색의 모습을 갖습니다. 알칼리성 환경이 이루어지면 이가 수산화구리가 만들어지며 하늘색의 색상을 띠고 가장 유명한 구리 화합물인 황산구리의 경우 우리에게 친숙한 새파란색의 분말이 됩니다. 구리 화학종들은 금속 상태의 영가 구리와 지금 살펴본 1가 그리고 2가 구리가 대표적입니다. 아마 이 이외의 구리들을 만나본 적은 거의 없으실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바로 3가 구리와 4가 구리입니다. 3가 구리의 경우 구리산 포타슘과 같은 화합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4가 구리의 경우 6플로르와 구리산 세슘을 구성하는 구리에 해당합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연구하지 않는 한 이들은 앞으로도 특별히 만나볼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이 모든 구리 중 가장 중요했으며 오랜 역사를 갖는 물질은 바로 황산구리입니다. 친숙한 황산구리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황산구리는 선명한 파란색을 갖는 화합물이며 학교에서도 다양한 실험 수업에서 활용되곤 하죠. 황산구리의 또 다른 과거 이름은 블루 비트리올이라 불려왔는데 푸른 황산염이라는 의미입니다. 비트리올은 연금술 시대부터 자주 사용되어 온 용어였으며 황산염이라는 의미 외에도 연금술적 과정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보이는 12개의 열쇠로도 유명한 15세기 연금술사였던 바실 발렌타인의 아조트 시리즈의 도식에서도 원 주위에 쓰여진 단어들의 앞글자를 모으면 비트리올이 만들어집니다. 쓰여있는 글귀를 번역한다면 지구 내부를 방문하여 너를 정화하면 숨겨진 돌을 찾을 수 있다라는 철학자의 돌과 관련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비트리올의 연금술 기호는 원 내부에 2개의 선이 그려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리의 연금술 기호는 금성의 천체 기호와 동일하죠. 구리와 비트리올의 결합한 형태, 즉 황산구리의 연금술 기호는 블루투스 기호가
두 개의 룬 문자가 합쳐져 만들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기호의 결합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황산구리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사실 황산구리는 파란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황산구리는 백색 혹은 연회색의 분말 형태를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구리와 황산이온이 결합한 결정 형태를 가져 구리는 동등한 6개의 산소 원자들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증기나 물과 결합해 황산굴이 수화물이 되면 구조가 변화합니다. 황산이온이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서 배위 결합하고 있으며 그 외 4개의 평면 위치에서는 물 분자들의 산소 원자가 결합합니다. 황산굴이 무수물의 6개 결합이 동등했다면 수화물 형태에서는 대칭성이 일부 깨진 사각 쌍뿔 형태의 찌그러진 구조가 만들어져 무기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얀 텔러 이펙트에 의해 에너지 준위의 위치가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흡수되는 빛의 파장을 가시광선 영역에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황산구리 수화물은 파란색으로 변화합니다. 실험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면 파란 황산구리 결정을 가열해 물을 모두 증발시키면 색상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산구리는 특유의 아름다운 파란 색상으로 인해 예술 분야에서도 사용되곤 합니다. 보이는 사진은 로저 히언스라는 현대 예술가의 작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에 다량의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포화시킨 채 오랜 시간을 더 결정을 일으키고 이후 용액을 모두 펌프로 제거해 만들어진 황산구리로 가득 찬 방입니다. 장악이나 점령을 의미하는 시저라는 작품명으로 불리는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이 외에도 화학 반응이나 산화 환원 반응 등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접목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다수 있습니다. 황산구리 이온을 통해 금속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보편적인 정련이나 환원 외에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리 원자 규모로 아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최근 브라질의 구리 광산에서 발견되어 얻어진 구리 저항성 박테리아에 의해 황산구리 이온이 영가의 단일 원자 구리로 전환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박테리아는 페리틴 단백질 껍질 외부의 핵 생성 부위에 결합한 구리 이온으로 전자를 전달합니다. 전자 전달 후 발생한 전공을 복원하기 위해 구연산염이 산화되고 전자가 계속해서 흐르며 반응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산성 환경에 광산 배수구에 있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구리와 같은 금속 이온을 추출해 귀중한 상품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단일 구리 원자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기상 증착이나 스퍼터링, fem토초 레이저 방법에 비해 더 안전하고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구리뿐만 아니라 금을 비롯한 귀금속 역시 박테리아를 통해 혼합물 속에서 금속 상태로 얻기 위한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구리의 파란색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적인 대상은 바로 혈액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을 비롯한 척추동물을 기준으로 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붉은색 혈액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미나 갑각류들, 그리고 문어나 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은 푸른 혈액을 갖습니다. 그 외에도 절지동물이나 거머리류, 해양 연충류는 녹색 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벌레나 완종류는 보라색 혈액을 갖습니다. 산소 수송 능력과는 별개로 노란색의 혈액과 같은 체액을 갖는 생물은 딱정벌레나 멍게, 해삼과 같은 일부 생명체가 있죠. 이들의 혈액 내 분자는 각각 헤모글로빈, 헤모사이아닌, 클로로크루오린, 헤메리트린, 그리고 마나빈으로 불립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 유기 분자 구조와 더불어 결합하고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인데 푸른색 혈액을 갖는 헤모사이아닌에는 분자당 2개의 구리 이온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푸른 혈액의 쓰임새는 투구계라 불리는 갑각류의 혈액입니다. 혈구세포의 크기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혈액의 성질 역시 다르며 그 외에도 투구계 혈액에 함유된 리물루스 아메보세포 용해물이라는 혈액 내 단백질은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 분야에서 제품 내에 발열을 유발하고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박테리아 내독소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구리의 화학과 활용 분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구리 원자와 동위 원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리는 전이금속 원소로 11쪽의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합니다. 구리 원자에는 원자 번호와 같이 29개의 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점이라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단 하나의 전자만이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가 형태의 이온을 간단히 만들 수 있죠. 구리 원자핵의 중성자 개수 중 가장 흔한 것은 33개입니다. 수많은 동위원소가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것은 카퍼 61부터 카퍼 67까지의 7가지 종류입니다. 이들 중 안정하게 존재하는 동위원소는 두 종류로 카파 63가 전체의 69.15%를 이루고 있으며 카파 65가 30.85%를 구성합니다. 이 두 동위원소는 금속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붕괴하는 다른 동위원소들은 제각기 사용 분야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카파 61, 62, 64는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한 진단 분야에 사용되며 카파 64, 66, 67은 방사선 치료 분야에 적용됩니다. 구리가 최적의 진단과 치료 물질은 아니지만 체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금속 원소인 만큼 특정한 곳에 결합하거나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 충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리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구리는 철, 알루미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입니다. 전체 구리 사용량 중 4분의 3은 전선이나 통신 케이블,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처럼 구리의 핵심은 전선 내부의 도선을 구성하는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 모든 장비가 전기로 운용되는 만큼 지구 문명의 혈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리가 속한 11족 원소들은 모두 과거 화폐로 사용되던 주화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와서 주화금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 도체로의 우수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리로 전선을 제작하기 때문에 구리가 가장 뛰어난 전도성을 갖는 금속 원소라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장 뛰어난 도체는 은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간혹 은으로 전선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구리선 표면에 은을 코팅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구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은에 비해 구리가 저렴하며 무게가 가벼워 전선의 설치와 유지에도 안전성이 높으며 산화에 대한 저항성 역시 은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구리는 은에 비해 전도성이 떨어지고 금과 은에 비해 연성이 낮아 휘어짐이 필요한 전선에 사용하기에는 최적화된 원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성비와 매장량, 전체적인 능력을 기준한다면 결국 구리가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구리의 전도성을 활용한 재미있는 접근법도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과 마찬가지로 구리 역시 화학 합성법을 통해 아주 작은 나노 입자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구형의 입자나 깔끔한 정육면체의 나노 큐브 등 구리 소재들은 다양한데 도선이라는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접촉과 연장이 편리한 나노 와이어 형태로의 긴 선형 구조가 제격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합성하기 어려워 긴 사슬 형태의 유기물을 구조 제어용 물질로 투입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구리 나노와이어는 독성이 높고 불안정한 화합물인 하이드라진을 활용해 반응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난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구리 나노와이어로 대체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현재 투명 전도체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듐 주석 산화물입니다. 태양전지나 터치스크린, LED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투명 전극인데 인듐의 높은 가격과 한정적인 공급으로 인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리 나노와이어로 필름을 제작한다면 뛰어난 유연성과 함께 높은 전기 전도성, 그리고 광학적 투명성을 가져 유망한 후보가 됩니다. 단지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만 제외한단 말이죠.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은 요리와 다름없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구리 나노와이어를 형성하는 것인데 실제로 조리기구로 구리를 굽는다기보다는 마이야르 반응의 핵심인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을 통해 합성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이 방식으로 만들면 초콜릿과 같은 향이 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당과 아민 화합물의 농도를 조절하며 테스트한 결과 2시간 내에 매우 길고 균일한 나노와이어의 형성이 가능했으며 그 작은 크기를 통해 원하는 곳에 도선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표면이든 구리로 이루어진 유연 투명 전극을 도입해 새로운 차원의 도선이 설계된 것입니다. 현실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은에 비해 100배 이상 저렴하며 1000배 이상 풍부한 매장량을 갖기 때문에 전도성 탄소 잉크와 더불어 구리는 독특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긴 섬유 형태의 구리를 사용하는 다른 기발한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필터입니다. 마스크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한동안 코비드 시기를 거치며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깨닫게 된 것은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면 답답하다는 것과
재사용하면 점차 기능 감소와 함께 냄새가 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단순해 보이는 구조와 달리 빨아서 사용하는 등의 재사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존 필터 재료로 사용되는 유리섬유나 탄소 나노튜브, 폴리프로필렌 등은 내구성이 부족하거나 정전기 방식으로 먼지를 잡기 때문에 세척 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폐기 시에도 재활용이 어려워 모두 폐기물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구리 나노와이어를 금속 폼 형태의 구조로 적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구리 기반이기 때문에 세척이 가능하고 구리라는 원소가 갖는 자체적인 소독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구리 나노와이어 필터는 강아지 풀 위에 올려둬도 문제없을 정도로 형태에 비해 가벼운 특성을 가져 실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오염물 필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에어로졸 형태의 물질을 가했을 때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했고, 또 간단한 세척을 통해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구리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이처럼 자체적으로 항균 특성이 있는 원소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필터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금속 원소들을 제치고 구리를 목표로 한 것은 살균 기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로 노로바이러스에도 효과적입니다. 매년 2억 6,700만 건 이상의 급성 위장병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특정한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역시 구리 혹은 구리 합금에 접촉되면 빠르게 파괴되었으며, 구리 함량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과거 광산 인부들이 만성적으로 고통받던 무좀과 발톱 진균에 대해서도 구리는 효과적으로 기능합니다. 인체에 대한 중독 유발이나 부작용 없이 접촉한 곳에 세균을 박멸하기 때문에 양말 중에는 구리가 함유된 형태로 만들어지는 항균 양말도 여전히 판매됩니다. 더욱 본격적인 구리의 항균 기능은 가장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차적인 감염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문고리나 병원 침대의 핸들, 테이블, 가구 팔걸이, 싱크대, 변기 버튼 등에 구리나 구리 합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형 병원에 방문할 일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둘러보면 엘리베이터나 복도 손잡이 등이 구릿빛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구리의 항균 기능은 확실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방식, 그리고 바이러스에도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와 더불어 항균 기능을 갖는 원소로 유명한 은과의 비교나 동시 적용은 원소의 특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별적인 금속의 적용 혹은 순서나 양의 조절에 따라 다양한 표면 특성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구리나 은과 함께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환원되기를 선호하는 백금에 의해 은과 구리가 더 빠르게 부식되고 항균 특성을 갖는 이온의 방출이 강화됩니다. 황색 포도상규균에 대해 표면 처리를 테스트했을 경우 은과 백금, 구리와 은, 그리고 은 위에 구리를 올린 경우에서 매우 뛰어난 항균 기능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금속 간의 공동 처리는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리튬부터 순서대로 다양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학교에서는 포타슘부터 시작해 색칠된 몇 종류의 금속에 대한 산화와 환원 정도를 비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는 김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과 경향성을 소개한다면 리튬부터 소듐까지의 원소들은 물과 닿는 것만으로도 전자를 빼앗기며 산화되고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알칼리 금속, 그리고 알칼리 토금속의 물과의 반응성을 설명하는 예시죠. 이후 마그네슘부터 크로뮴까지는 물보다 온도가 더 높은 수증기 상태와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납가지의 금속은 산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을 표현할 수 있는 수소는 납보다 낮은 이온화 경향성을 갖게 되며 이후의 금속 원소들은 산과 반응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구리까지의 원소는 산소와 직접적으로 반응해 산화물을 형성합니다. 대기 중에서 녹쓰는 금속의 경계선이 구리까지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유의 여신상을 비롯해 구리 산화물의 색상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은과 은, 백금과 금은 귀금속에 해당해 반응성이 매우 낮은 귀족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은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이온화가 가능한 구리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대상으로 한 항바이러스 기능 확인에서 차이를 명확하게 보입니다. 구리층은 단 1시간 만에 바이러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반면에 은 표면은 미미한 효과만을 나타냈고 은 나노 패치도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구리는 모든 금속들 중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제거 작용을 할 수 있는 원소인 셈입니다. 천연 항균 물질이라는 구리를 직접 먹으면 어떨까요?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인간에게 직접 구리를 먹이며 건강 증진을 목표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혼란과 반대가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인간보다 금속에 대한 내구성이 더 뛰어난 대형 동물인 돼지를 대상으로 사료에 구리구슬을 첨가해 장내 미생물 환경 제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를 함유한 작은 구슬은 내장 기관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으며 체내에서 분해되어 서서히 대변으로 배출됨이 확인됩니다. 구리 구슬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을 노출시키면 박테리아 병원체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의도한 방향과는 아직 조금 다르지만 돼지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구리 구슬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외에도 구리는 효소의 보조 인자로 사용되거나 체내 조절에도 작용하는 등 유용하고 이로운 금속입니다. 하지만 구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명백합니다.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퇴행성 신경질환의 일종으로 기억상실이나 해리 증상을 보입니다. 보편적인 신경계는 네트워크 구조로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서 뇌 내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어 플라그를 형성하면 이들이 신경 기능을 방해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무엇이 아밀로이드 베타의 섬유화를 촉진시키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확인이 이루어져 왔는데 구리 역시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구리나 철과 같은 금속 양이온과 결합하며 서로 쌓여 뇌 내 섬유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사망한 2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로부터 채취한 아밀로이드 플라그의 코어에서 구리 이온과 금속 상태의 구리 및 철 원소를 발견했습니다. 구리 및 철과 같은 금속은 정상적인 뇌 기능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아밀로이드 단백질과도 상호작용해 플라그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알츠하이머에서 뇌의 공격적인 산화 환원 변화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뇌 속 구리와 철분 수치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체 기능과 관련된 흥미로운 구리의 역할 중 하나는 특정한 냄새를 맡도록 하는 금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후각은 화학 분자가 비강을 통해 유입된 후 후각신경을 자극해 인지됩니다. 다양한 향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렬하고 뇌리에 새겨지는 불쾌함은 썩은 달걀 냄새로도 흔히 이야기되는 황화합물들입니다. 특히 황 관련 화합물 냄새를 맡는 능력은 인간에게 매우 섬세한데 코 점액 내 금속 이온 존재 여부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집니다. 이제껏 알려진 후각 수용체 중 가장 독특한 작동 방식인 셈입니다. 황화합물의 강렬한 향은 불쾌감을 통해 우리의 안전과도 연관됩니다. 상한 음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며 유출을 파악해야 하는 물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기도 합니다. 에탄올 역시 특유의 향이 있죠. 톡 쏘는 듯한 술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에탄올보다 에테인 사이올에 대한 인간의 민감도는 약 1억 배 더 민감합니다. 또 다른 분자인 2메틸 2프로판사이올 또한 미묘한 구린 냄새를 풍기며 우리는 이 분자를 천연가스에 뒤섞습니다.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 때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양이라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사이올은 후각신경 활성 부위에 구리가 존재하는 경우 수용체에 화학적으로 결합합니다. 구리와 은 이온이 모두 존재할 때 인간의 후각기관에서는 OR2T11이라는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이 특정 수용체는 최대 5개의 탄소 길이의 작은 사이올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황이 함유된 모든 물질에 대해 우리는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연구 데이터를 보면 구리가 존재하는 경우 매우 효율적으로 짧은 사슬에 황화합물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 분석 결과 구리는 황화합물과 결합해 수용체 내에서 인식 가능한 작은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후각은 의외로 구리와 은을 통해 민감도를 높여 위험을 인식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내의 구리나 은이 우연히 유입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체 이야기가 나왔으니 구리를 사용하는 다른 생명체를 소개합니다.
단순히 체내에서 효소작용을 한다거나 감각을 인식하는 등의 작은 규모의 사용이 아닌 구리 자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생명체입니다. 블러드웜이라 불리는 갯지렁이 속의 생명체인데, 알다시피 땅에 사는 지렁이와 다르게 갯지렁이는 이빨이 있어 물 수 있습니다. 블러드웜의 4개 이빨은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금속을 무기로 사용하는 생물은 의외로 여럿 있습니다. 그중 구리에 대해서는 블러드웜이 대표적이죠. 인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의 이는 칼슘을 기본 성분으로 한 인외석 형태의 재질, 그리고 유기물들의 결합입니다. 블러드웜 역시 단순히 구리를 체내에서 정련해 날카로운 형태로 빚어낼 수 있을 리는 없겠죠. 이들 역시 유기물을 이용해 구리를 응집시켜 자라나게 합니다. 성분 분석 결과 다량의 글라이신과 히스티딘, 알라닌과 라이신 등의 아미노산이 핵심을 이룹니다. 글라이신은 가장 작은 아미노산으로 응집에 용이하며 구리를 잡아내는 아미노산은 바로 히스티딘입니다. 히스티딘은 금속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질소 함유 고리 구조를 곁사슬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히스티딘으로 다양한 금속 이온을 잡아 분리하거나 소재를 제작하는 등으로도 활용됩니다. 가장 유명한 예시는 앞서 살펴본 인간의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햄 구조에서 고리형 포르피린 이외에 노출되는 위와 아래 빈 공간에 히스티딘이 작용합니다. 아래에서 히스티딘이 철을 잡아당겨 뒤틀린 형태가 이루어지고 위 공간에 산소가 결합하며 다시금 안정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합한 산소를 추가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분자 역시 히스티딘입니다. 이처럼 히스티딘은 금속 등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블러드웜의 치아에는 히스티딘들이 구리 이온을 잡아 응집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해저에서 구리를 섭취해 치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걸쭉한 단백질이 풍부한 액체 속으로 구리를 농축한 후 멜라닌 구조로 결합해 단단한 치아를 만들게 됩니다. 구리로 이빨을 만들기 위해 해저에서 구리를 섭취하고 아미노산 구조로부터 이를 농축한 후 단단히 경화시켜 무기를 만들어내도록 진화한 생명체에게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작용해 온 것일지 흥미롭죠. 구리와 유기물의 결합을 응집해 매우 단단한 치아를 만들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구리와 유기물의 결합이 탄성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결정질 물질은 일반적으로 부서지기 쉬우며 단결정 물질이 유연하다는 것은 연 및 이온 복합체의 일반적인 특성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나일론처럼 탄력적인 결정을 만든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세 초점 싱크로트론 방사선을 사용하여 화합물 구부렸을 때 화합물의 결정 구조 변화를 매핑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를 휘게 되면 구성 분자가 가역적 방식으로 회전해 전체 결정 구조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압축 및 팽창이 가능하도록 전체 결정 구조가 재구성됩니다. 물론 가역적인 변화인 만큼 펴주었을 때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정이 부서지는 순간까지 테스트한 결과 최대 4.4%까지 길이를 변형시킬 수 있었는데, 매우 작은 수치인 것 같지만 특성을 비교한다면 탄성 개수가 210에서 550메가파스칼 사이이고 인장 강도 또는 파괴 지점이 8에서 22메가파스칼 사이로 나타납니다. 이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보다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구리가 만드는 화학적인 구조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과 리간드의 배위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클러스터 분자들은 중앙에 금속 원소가 자리 잡고 주위를 다른 원자 혹은 분자들이 둘러싸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황산구리의 결정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와 반대되는 역배위 클러스터는 중앙에 위치한 비금속 원소를 금속 원소들이 둘러싸 가두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비금속 원소들은 형성할 수 있는 결합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8개의 결합을 만든다거나 산소가 10개의 결합을 만드는 등은 불가능한 것과 같죠. 그런데 새로운 6,8면체 배열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구리 중심 역배위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관찰된 배위수가 가장 높은 황, 브로민 또는 염소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염화물은 최대 8개의 결합, 황이나 브로마물은 최대 9개의 배위수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이들에 대해 무려 12개의 배위 결합이 가능한 기괴한 구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빛을 내는
발광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리가 사용된 최근에 가장 인상 깊은 뉴스는 역시나 2022년 노벨상의 주제였던 클릭 화학일 듯 싶습니다. 캐롤린 버토지, 모르텐 멜달, 그리고 노벨 화학상 2회 수상에 빛나는 메리 샤플리스 세 분이 기여한 클릭 화학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인 결합 형성 반응이었습니다. 세 개의 질소로 연결된 작용기인 아자이드와 탄소 3중 결합 구조인 알카인 사이 화학 결합으로 고리 구조의 형성과 함께 분리된 두 개의 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리가 촉매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구조를 연결하는 범용적이고 간단한 화학 반응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릭 반응은 다른 물질과 쉽게 상호작용하지 않는 두 가지 특징적인 작용기를 이용해 구리 촉매의 도움하에 무엇이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이미징, 그리고 다양한 분자들의 설계와 합성까지 클릭 화학의 쓰임새는 거대합니다. 클릭 화학에서 구리가 화학 반응을 효율적으로 일으키는 촉매로 사용되었다면 구리가 촉매로 사용되는 분야가 더욱 다양할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화학 결합을 만드는 촉매로서의 의미도 크지만 최근 구리는 전기화학 반응에 사용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을 재사용하는 중요한 분야에서 주목받습니다. 역시나 다른 고가의 귀금속에 비해 저렴하며 풍부하다는 구리의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대표적으로 온실기체로서 화석 연료 사용에서 끝없이 배출되어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금 연료나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역할에 구리가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면 작은 구리 나노 입자로 구성된 전기화학 촉매가 하나의 탄소로 구성된 이산화탄소를 에틸렌이나 에탄올 혹은 프로파놀과 같은 더 많은 개수의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틸렌은 플라스틱 필름, 포장재, 폴리염화 바이닐 파이프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에탄올은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어 이미 휘발유용 바이오 연료 첨가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로파놀은 에탄올보다도 효과적인 연료지만 현재 연료를 사용하기에는 제조 비용이 너무 비싸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구리 촉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면 단 10제곱센티미터 면적의 구리 촉매 물질로 하루 약 1.3g 에틸렌, 0.8g의 에탄올, 그리고 0.2g의 프로파놀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의 제거와 동시에 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인체에 유독한 일산화탄소로부터 액체 에탄올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방식에도 구리가 작용합니다. 기존 바이오매스 생산 방식이 확립된 에탄올 역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모합니다. 바이오매스 연료 작물 재배를 위한 옥수수 약 30kg을 재배하는데 3,000리터 이상의 물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단 10리터의 에탄올이 생산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효율이 높지 않았지만 구리 촉매를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에탄올의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는 대신 물의 전기분해로 작용했지만 구리는 예외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에탄올로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촉매는 무엇일까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가장 흥미로운 접근은 생명체 내의 효소의 선택적 작용을 무기물로 재현하는 인공 효소일 것입니다. 나노 효소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그닌의 분해입니다. 리그닌은 목재 처리 과정 중 얻어지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목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리그닌과 헤마이셀룰로스 그리고 셀룰로스입니다. 펄프 제조와 종이 생산 이외의 용도에서 셀룰로스 종류들은 바이오 연료와 친환경 용매 등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목재의 갈색 색상을 나타내는 물질인 리그닌은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죠. 최근에는 리그닌을 활용해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제조에 사용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용한 물질이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나노 소재 혹은 구리 촉매는 라케이스라는 생체 효소의 기능을 그대로 따라하는 인공 효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리그닌의 구조를 제어해 2차적인 활용 가능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버려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한 원소인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구리의 가장 큰 특징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는 금속 원소라는 점입니다.
구리는 높은 전기 전도도와 연성을 보이는 금속이며 이를 통해 도선의 핵심 원소로 활용되어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혈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적인 활용을 넘어 지구 환경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하고도 풍부한 원소입니다.